안녕하세요. 저희 자료 뒤를 보면요, K선이 온갖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다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획기적 변화를 만든 창업자 연대 보증, 정부 3.0, 또 이번에 2018년부터 들어가는 기업가 정신 교육, 공인인증서, 코스닥 재건. 그런데 뭘 안 다뤘느냐? 헬스케어 문제를 안 다뤘습니다. 저는 1985년도에 메디슨을 설립하고 30여 개 이상의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2000년 이전까지는 저도 헬스케어를 좀 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제가 그렇게 가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최대 산업인 헬스케어 산업 한번 다뤄보자. 그래서 오늘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헬스케어 앞에 불은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헬스케어 산업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최대 산업입니다. 7조 달러. 미국은 GDP 17%니까 어마어마하죠. 26조 달러. 한국도 이미 이제 8%를 넘어섰습니다. 7.7%. 네, 그 정도에 해당되는 124조의 사업이고, 또 OECD 평균을 보더라도 9%가 넘습니다. 이 거대한 산업이 정체되느냐? 아니죠. 이것은 노령 인구가 급증하고 웰빙이 확산하고 GDP가 증가되고 정밀 맞춤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거대한 산업이 다시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규모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의 4배가 넘는 규모죠. 자, 이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면 이 중요한 산업에 한국이 갖고 있는 포지션은 어떨까 놓고 보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많은 강점과 약점들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약점이란 것은 초고령화가 최대 위기죠. 그리고 위기고, 우리의 기회는 한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료제도, 단일 국가 의료보험과 또 가장 우수한 인력이 의료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ICT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업과 공급 두 개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 수요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회 전체의 문제를 예측하고, 예를 들어서 고령화 같은 문제죠. 그리고 맞춤 의료와 같은 개인 욕망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소위 수요 측면의 문제다.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개별 기술과 기업의 문제가 따라갈 것이다. 각각이 정부가 주도할 문제, 제도의 문제와 시장과 기술, 민간 부문의 문제로 나눠질 수 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다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공공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 구조로 바뀌고 원격 지능 의료가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이제 전문가 해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 이전에 헬스케어 현황과 문제를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예측해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급속한 초고령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간병살인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너무나 빨리 증가하고 있는 우리 의료 비용이 있죠. 지금 2005년도에 24%에 달했던 노인 의료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 의료의 급증을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죠. 왜 한국이 이렇게 초고령화 노인 의료가 문제가 되느냐 놓고 보면은, 우리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이 베이비 부모 세대, 1차, 2차 합쳐서 1300만,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이 거대한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가 되면서 이들이 국가의 부담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되는 게 일본의 단카이 세대입니다. 이 단카이 세대의 사례를 보면은 이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국가가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는 성공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목이 턱에 차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경상 의료비 비중이 이제 0.6%씩 상승하고 있어요. 지난 3년간 OECD 평균이 얼마가 상승했느냐? 0.2%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얼마냐? 0.6%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2015년 기준 7.7, 실제적으로 8%가 넘어섰는데 OECD 평균 9% 넘어서는 건 앞으로 3년 내에 넘어서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국가가 아니다 하는 거죠. 아, 소리가 작아요? 아, 그래요? 이건 예, 지금 뒤에 들립니까? 잘 들려요? 네. 이거 들고 해요? 네. 그럼 이거 왜 채웠어요? 네. 자, 저는 시킨 대로 합니다. 예.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 0.6% 증가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는 몇 개 없습니다. 영국이 좀 빨리 증가하는데, 놀라운 것은 초고령화에 진입한 일본이 지난 3년간에 걸쳐서 의료비 증가가 0%에 머무르고 있다. 굉장히 성공적인 고령 의료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놓고 보느냐 보면은 GDP 대비 경상 의료비를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가 고령화 비율이고 GDP 대비 경상 의료비 금액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125조 정도의 7.7% 경상 의료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해서 매년 0.6%씩 증가한다 치면은 2030년이 되면 지금의 더블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규모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게 그러면은 OECD 평균 0.2%씩 상승한다 치더라도 2030년이 되면 얼마가 되느냐? 지금 현재 수준에서 52조,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케어 도입이 된다는 100조 적자가 이건 바로 수치로서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수치가 아니고 그냥 0.2% 증가하고 GDP가 2.8% 증가한다. 그리고 의료비 보험재정은 3.2% 증가한다 놓고 세 가지 숫자 놓고 보면 그냥 100조의 적자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적자가 왜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인구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난 평균 수명의 대부분이 건강 수명이 아니라 불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골골 16년 여자들이 지금 돈을 쓰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더 오래 불건강 수명이 늘고 있죠. 자, 그래서 노인 의료비 급증이 우리 대한민국에 풀어야 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재정 부담이 가속화되고 그대로 두면은 미래 세대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그럼 해결책이 없느냐? 해결책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의료비의 절감 대책을 강구한다면 한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의료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의료계와 정부는 재정적인 문제로 결국 이 총체적인 재정 부족은 갈등을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노령 의료인이어서 두 번째 맞춤 의료 문제가 등장하죠. 안젤리나 졸리가 아시는 것처럼 유방암 발병 확률이 높다 보니까 유방암 수술이죠. 바로 맞춤 의료의 등장입니다. 자, 두 번째 맞춤 의료의 등장을 놓고 지금까지 우리 의료는 뭘 하고 있었냐면 건강 결정 요인의 10%에 해당되는 의무기록 불과 10%의 정보만 가지고 그게 대략 0.4TB 정도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개인의 건강을 관리했죠. 굉장히 정보가 부족합니다. 30%가 뭐로 결정되느냐?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 건강이 결정이 됩니다. 이 30%에 해당되는
6TB의 유전 정보가 옛날에 27억 달러 들어가는 유전자 제롬 프로젝트에서 이것이 무허 법칙보다 더 빨리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얼마 떨어졌느냐, 일루미나가 99불 이하의 NGS 시퀀싱 분석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큰 변화가 유전자 정보의 활용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 두 번째는 가장 큰 거는 이 전체 건강의 60%는 유전이 아니고 생활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건강 기록이 1100TB나 되는 어마어마한 기록인데 옛날엔 이거는 엄두도 못 냈죠. 그런데 생활 기록이 이제 비용이 1억 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기술,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생활 기록이 이제는 우리 건강관리의 맞춤 의료에 활용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소위 분석 기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오픈소스화되면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뭘 만들어내느냐, 전체로 포트로부터 예측하고 개인정보에 맞춤하는 맞춤 의료가 이제는 퍼스널 지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자, 이 전체적인 정무 의료의 비용이 줄고 횟수가 늘면서 이제는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톰와이즈는 분자 단위의 분석을 통해서 신약 개발에 활용하고, 그리고 딥제노믹스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 변이를 예측해주고, 그리고 아이카버넥스 중국에 있는 유니콘 기업 중에 하나죠. 1조 달러, 6개월 만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1조 달러의 1빌리언 달러, 1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넘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말씀드린 저희 의무 기록과 유전자 기록과 그리고 생활 기록, 이걸 합쳐가지고 개인 맞춤 의료정보 플랫폼을 만들겠다. 정밀 의료 시장이 열리고 있죠. 자, 이걸 뒷받침한 의료 분석 장비 기업들이 일루미나를 비롯해서 등장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작년에 4대 중증 그리고 금년에 NGS 기반의 유전자 패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파지티브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해진 것만 하게 되어 있죠. 자, 금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죠. 유전자 분석을 앞서가던 23andMe가 이 BTC,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유전 질환을 예측해주는 서비스가 FDA에서 10개가 승인이 났습니다. 금년 4월에 있었던 일이죠. 원래 서비스하고 있던 것을 FDA가 불허했다가 이제 10개를 승인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앞으로 의미하는 건 뭐냐, 10개가 2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는 아까 30% 얘기했던 유전자 정보가 이제는 대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신용제의 특징은 신뢰제입니다. 신뢰제. 이런 신뢰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죠. 이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니까 이걸 시장에 맡길 수도 없고 제도에 맡길 수도 없고, 시장에 맡기면 양극화가 되고 제도에 맡기면 저성장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둘 다 실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의료를 산업에 맡기느냐, 시장에 맡기느냐, 복지 제도에 맡기느냐,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미국은 시장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고비용 고기술은 됐는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고비용이죠. GDP의 17%를 투입하고도 오바마 케어가 들어가기 전까지 3천만의 사각이 있는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대 수명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죠. 별로 성공적인 게 아니다. 근데 의료 기술을 맞다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제도로 가다 보니까 저비용은 좋았는데 저기술로 가죠. 그래가지고 경쟁이 부재해서 비효율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의료의 패러독스는 복지로 가도 산업으로 가도 다 문제더라고요. 자,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한국은 정부가 단일 보험으로 가격을 통제하면서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시장 경쟁에 맡겨버렸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제한적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보면 이런 거죠. 자,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의료와 민간이 주도할 산업의료를 놓고 보면 한국은 가격을 통제하고 민간을 경쟁시키니까
병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취할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팩스라든지 EMR과 같은 IT 기술을 대거 도입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의료 IT화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외래 진료 효율, 그 다음에 수술방 회전율, 이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가격 통제와 민간 경쟁이라는 독특한 한국과 대만이 가진 제도 가지고 이 적어도 복지 의료에 대해서는 경쟁력 최상위를 기록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시스템, 수가와 방법을 통제하다 보니까 병원 체계와 산업 의료의 경쟁력, 혁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게 비급여의 실손보험들인데 부분적인 보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산업의료와 복지의료의 투트랙 문제를 우리가 적절히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의료정책 핵심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드디어 디지털 헬스케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디지털 헬스케어에 명확한 정의가 없다. 원장님, 명확한 정의가 뭐죠? 예. 가장 많은 강연을 하고 계시는 김채원 원장님이 명확한 정의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해보게 됩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크게 봐서 일리스, 의료와 웰리스, 웰빙이 있죠.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기관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들이 존재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의 문제는 접근성과 전문성의 문제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건 뭐예요? 연결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우선 연결이라는 하나의 측면과 지능이라는 또 하나의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지능과 이게 전문화죠. 접근성과 전문화 둘 다 연결과 지능인데 이것은 뭐로 연결되어 있느냐?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연결된 지능 기반의 건강관리, 이렇게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이니까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합니다. 자, 데이터로 연결된 지능 기반의 연결관리.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을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헬스케어 거버넌스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보면 사람이 한다, 사람과 인공지능이 한다. 이게 지능 부분이죠. 오프라인이다, 온라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 있는 걸 우리가 연결, 그 다음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가 있는 걸 지능의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프라인, 연결되지 않고 그냥 내 컴퓨터 갖다 놓고 인공지능 가지고 활용해도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연결, 인터넷 없어도 돼요. 예.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것은 지능의료죠. 이거 원격의료, 이거 원격 지능의료가 됩니다. 결국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입니다. 우리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하듯이 사물 인터넷과 생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획득해서 인간이 그것을 대뇌 피질에 저장하듯이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전두엽에서 분석하듯이 인공지능이 데이터 분석 툴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하듯이 진단, 진료, 수술 관리를 하죠. 자,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분류해보면 첫 번째 축이 연결성입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헬스케어와 스마트 헬스케어 두 개의 축으로 나눠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보겠습니다. 자, 이 원격,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격으로 연결된다. 전 세계에서 지금 원격 의료는 그냥 다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원격을 통해서 얻어내는 건 뭐냐? 미국은 27%의 비용이 만성병의 직접 의료비가 절감되더라. 일본은 40조엔의 절감이 예측되고 있다. 뭐 할 수 있는 건 무지하게 많죠. 통증 완화부터 시작해서 그 혈당 관리, 그 다음에 심장병 관리, 수많은 우리가 원격 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 의료를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원격 진단, 치료, 관리 세 가지 중에서 원격 의료는 중점적으로 사후 관리가 중점입니다. 원격 의료를 진단으로 자꾸 가져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많은 오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격 의료는 진단 치료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했죠. 그래서 2015년도 보고서를 보면은 혈당이 6.5% 이상인데 3.0.36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당화 혈색소가
20%가 절감되면은 합병증이 40% 평균 줄어든다는 게 뭐 구마모토 레포트라든지 여러 군데서 DCCT라든지 보고가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복약 수능도 그러니까 올라갔으니까 이거 훨씬 좋아진 거예요. 치료 만족도 80%대가 좋아지고, 또 중요한 건 의료기관 이용 시간이 180분에서 50분으로, 보호자 동행이 23%에서 8%로, 그리고 의료기관 이용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26,000원 들어가던 게 2,800원 들어가게 된다.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이런 원격 의료가 미국은 5년 사이에 6배가 증가됐고, 이제 인공지능 건강 찾고 이 헬스텍 같은 거죠. 재택 원격 의료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격 의료는 이제 개도국의 적정 의료, 우리 뭐 원격지, 도서격지나 개도국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문제 해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하고 있었느냐? 한국은 원격 의료를 개척한 나라입니다. 2002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2002년도 그림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당뇨폰이죠. 2005년도에 프로스텐 설리반의 혁신상을 수상한 겁니다. 이 당시 2002년도 이 서비스가 지금 우리 웰닥이 빌리언 달러 컴퍼니가 되어 있는 웰닥이 하는 서비스를 그대로 우리가 2002년도에 먼저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규제의 나라에 태어났더니 이렇게 해서 개고 쪽 품목화가 다 판매 중단되고, 금년 5월에는 정부에서 원격 의료 불허를 발표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원격 의료가 노인 의료 급증의 가장 중요한 대처 방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처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우선 병의원의 왜곡된 보험구조의 적정 수가 무조건 깎아내려는, 이거는 신뢰를 깨니까. 그 다음에 비정상의 정사, 과잉진료 축소하고, 그리고 1, 2, 3차 기관이 1차는 관리 중심으로 하고 2, 3차는 치료 중심으로 가서 이 신뢰체계를 구축하는 갈등 해결을 가해야 된다. 그런데 연결 의료가 단순히 이와 같이 공간을 연결하는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연결 의료는 데이터도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울 아산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 사이에 의료 기록의 호환성이 어떠냐?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축적 EMR 데이터들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호트 DB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또 하나 중요한 연결의 관건이에요. 데이터 간의 연결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환자 간의 연결입니다. 환자 간의 연결인데 Patient Like Me 같은 게 나오면서 환자들이 집단 진흥화하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걸 통해서 환자들이 협상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시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들을 다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호주는 국민의 21%가 마이헬스 레코드에 등록해서 자기 데이터에 무제한 접촉권을 가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데이터를 제3자한테 넘겨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NHS가 영국에서 이런 환자 기록을 저장 분석 가공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코어 TDB로 제공막 공개를 하고